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막 아기를 품은 범죄자? 아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에 따르면요. 가장 위험하고 또 어쩌면 스스로를 가장 참혹하게 망치기 쉬운 사람은 바로 나는 단 한 번도 남에게 피해를 준 적 없이 착하고 완벽하게 살아왔다. 이렇게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르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선량함이나 성실함을 아주 튼튼한 방패 삼아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심층적으로 파헤쳐볼 이 흥미로운 텍스트들은 바로 그 방패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찌르는 무기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 내면에 막 썩어가는 도구로 쌓이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네, 오늘 다룰 자료들이 그 한 불교 법회에서 오간 문답들을 기록한 건데요. 종교적인 텍스트라고 해서 막 지루할 거라 생각하시면 진짜 큰 오산입니다. 이거 읽다 보면 인간 심리의 밑바닥, 그 서늘한 진실을 훅 마주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흔히 이런 문답은 뭐 마음을 비워라, 착하게 살아라, 약간 이런 뻔한 결론일 거라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이 텍스트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착하게 살았다는 그 자부심 자체를 아주 철저하게 해체해버리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주제는 바로 내가 완벽하다는 착각이 어떻게 우리 삶을 병들게 하는지, 그리고 이 꽉 막힌 독을 어떻게 비워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사연부터 참 기가 막히는데요. 네, 공양주 보살님 이야기죠. 네네. 그 흔히 헌신과 희생의 아이콘 하면 떠오르는 분이에요. 처녀 시절부터 장녀로서 가족을 위해 막 순종적으로 살았고, 절에서도 남들이 피하는 험한 밥 짓는 일을 1년 넘게 묵묵히 해냈단 말이에요. 겉보기에는 뭐 완벽한 이타주의자의 삶이죠. 그런데 이분은 지금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못해 진짜 폭발 직전의 상태로 상담을 청합니다. 주지스님이 사사건건 잔소리를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 욕을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아니 근데 잠깐만요. 솔직히 이 상황만 딱 보면 이 보살님이 명백한 피해자 아닌가요?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헌신적으로 일만 했는데 막 비난만 받는다면 단연히 억울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흔히 빠지는 함정입니다. 자료에서는 이 문제의 핵심이 스님의 잔소리가 아니라고 짚어내거든요. 오히려 보살님 내면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는 그 이기려는 마음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죠. 이기려는 마음이요? 아니 묵묵히 밥 짓고 청소만 하신 분인데 도대체 누구를 이기려 했다는 건지 솔직히 선뜻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게 심리적 기저를 봐야 하는데요. 이분 마음속에는 나는 여태껏 완벽하게 살아왔다. 내 삶에는 흠집이 없다. 이런 아주 강력한 자부심이 깔려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일종의 방어 기제이자 거대한 에고가 형성된 거죠. 아, 내가 무조건 옳다는 거대한 자아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스스로 절대적으로 선하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타인의 아주 작은 비판이나 부당한 대우를 마주하는 순간 그 방어벽이 막 맹렬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네가 감히 나를 지적해, 이런 억울함이 분노로 바뀌고 결국 상대를 향한 전투태세로 돌변하는 거죠. 와, 그러니까 그 완벽했던 과거의 역사 자체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막 맹독으로 쌓이고 있었다는 거군요. 근데 사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잖아요. 비유를 하자면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세상 살면서 아주 묵직한 착한 배낭을 메고 땀 뻘뻘 흘리며 산을 오르고 있었는데 옆 사람이 툭 치니까 무거웠던 그 배낭을 확 벗어서 상대방을 냅다 후려치는 격이랄까요? 착한 배낭이라는 비유가 정말 찰떡 같네요. 맞습니다. 착하게 사는 행위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죠. 문제는 그 배낭을 내가 메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그 지독한 집착입니다. 내가 메고 있다. 네. 내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훌륭하게 걷고 있다. 이런 자의식에 매몰되는 순간 선의는 타인을 공격하는 폭력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선하다는 확신이 강할수록 나와 조금이라도 반대되거나 비판하는 사람을 아주 쉽게 악으로 규정해버리니까요. 선의를 꽉 움켜쥐는 순간 그게 나를 방어하고 남을 공격하는 흉기가 될 수 있다. 와, 굉장히 묵직한 통찰이네요. 그럼 이게 개인적인 억울함을 넘어서 어떤 조직에 막 대규모의 선의를 베풀었을 때는 이 착한 배낭이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권력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자료에 아주 흥미로운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바로 절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기부한 어느 회장님입니다. 이분은 나름대로 수행을 기피한 것 같아요. 참 보리심이 먹고, 그러니까 진정한 깨달음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화두를 붙들고 마침내 자신이 무언가를 탁 깨달았다고 자랑스럽게 고백을 하죠. 근데 그 깨달음의 실체가
사실 조금 황당했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 이 회장님 자신이 절에 돈을 막 많이 냈다는 이유로 4년마다 바뀌는 스님들을 무슨 면접 보듯 평가하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저를 자기 회사처럼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대주주가 경영권 간섭하는 그 M&A 하듯이 종교 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영적인 성장조차도 완벽한 거래로 착각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기부를 하는 건 훌륭한 일이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회장님은 내가 베풀었다는 거대한 에고에 잡아먹힌 상태예요. 선행이 타인을 통제하기 위한 권력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와, 내가 베풀었으니 내 맘대로 하겠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경우 종종 보잖아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라거나 내가 이 회사에 어떻게 헌신했는데 하면서 보상을 요구하는 심리요. 그럼 이 회장님한테는 어떤 처방이 내려지나요? 자료의 해법이 아주 예리합니다. 회장님이 쥐고 있던 참 보리심이 이목고라는 문구에서 그 참, 그러니까 진짜라는 단어조차 빼버리라고 조언합니다. 그저 잠들기 전 20분, 깨고 나서 20분, 편안하게 화두 자체에만 머무르라고 하죠. 참이라는 한 글자를 빼는 게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진짜를 찾으려는 강박 자체를 버리라는 뜻입니다. 내가 엄청난 선행을 했으니 나는 반드시 진짜 깨달음을 얻어야 해. 혹은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 이 절의 진짜 주인이 되어야 해. 이런 통제욕의 근원을 차단하는 거죠. 결과에 대한 집착을 비우고 그냥 과정에 순수하게 집중하라 그런 거군요. 근데요, 이런 통제욕이 꼭 저런 돈 많은 회장님만의 이야기는 아니더라고요. 사실 이 통제욕이 가장 은밀하게 심지어 숭고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 곳이 있죠? 네, 바로 가정입니다. 가족이라는 좁고 밀접한 울타리 안에서 이 통제욕은 가장 치명적인 형태로 나타나죠. 맞아요. 자료의 그 백납, 피부에 하얀 반점이 생기는 백반증을 심하게 앓던 보살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간절한 수행 끝에 10년 만에 병이 깨끗하게 나았는데 어느 날 병이 다시 싹 재발해버리고 맙니다. 네, 근데 그 원인이 참 뜻밖이었습니다. 세속에 너무 매여 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오죠. 그러니까요. 세속에 매여 있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 봤더니 이 보살님은 가족을 진짜 너무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남편, 자식 할 것 없이 대소사부터 아침에 신는 양말 한 짝까지 전부 다 자기가 챙겨줘야 직성이 풀렸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심리적 경계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과 집착의 아슬아슬한 줄타기죠. 이 보살님은 가족을 위해 24시간 헌신하는 것을 당연히 모성애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내 자식이 잘 되어야 내 체면이 서고 내가 모든 걸 통제해야만 가족이 안전할 거라는 믿음은 심리학적으로 융합이라고 부릅니다.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인격의 연장선, 내 소유물로 종속시키는 행위죠. 완전 현대사회의 헬리콥터 부모랑 똑같네요. 근데 보통 그런 부모들은 그게 아이를 숨막히게 할 수는 있어도 본인 스스로를 육체적으로 막 병들게 한다고는 잘 생각 못 하잖아요. 이 보살님은 왜 백반증이 재발할 정도로 스스로를 파괴하게 된 걸까요? 인간의 신경계와 에너지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내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인생을 억지로 막 통제하려 들 때 필연적으로 무력감과 불안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다 분비시키고 결국 면역계를 교란시켜서 자가 면역 질환을 재발시킨 거죠. 와, 헌신이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에게 매일 조금씩 독약을 먹이고 있었다는 게 진짜 충격적입니다. 가족을 살리는 줄 알았는데 나와 가족 모두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던 거네요. 그럼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료에서는 아주 뼈를 때리는 한 문장을 제시합니다. 죽어서 이별하지 말고 살아서 이별하라. 살아서 이별하라. 갑자기 막 짐 싸서 가출하라는 뜻은 아닐 테고요. 당연히 아니죠. 정서적인 탯줄을 과감하게 자르라는 뜻입니다. 내가 없으면 우리 가족은 무너질 거라는 오만한 착각을 내려놓고 통제권을 포기하라는 심리적 독립선언이죠. 살아서 이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상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밖으로 뻗어나가는 통제욕이 몸을 망쳤다면 반대로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무의식 깊은 곳에 꽁꽁 묻어버린 과거의 책임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경우도 있죠. 사실 난 완벽하게 잘 살고 있어 라고 믿고 싶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불편한 과거를 덮어버리는 거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이번 사연은 안으로 억눌러 썩게 만든 죄책감이 어떻게 인간을 파괴하는지 보여주죠.
네, 아들의 성공을 위해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던 보살님 이야기요. 저 진짜 이 대목 읽으면서 스릴러 영화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 기도 도중에 갑자기 머리에서 핏물을 뚝뚝 흘리는 40대 남자의 환영이 막 나타나잖아요. 네, 그 끔찍한 환영의 정체가 정말 악권이죠. 알고 보니 그 남자는 보살님이 젊은 시절 가난을 못 이겨 매몰차게 버리고 떠났던 첫남편이었습니다. 그녀를 잊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거예요. 게다가 수십 년 전 두고 온 딸이 여전히 자기 호적에 남아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이 보살님은 새 가정에서 부유하게 잘 살았는데도 평생 왠지 모르게 인생이 꽉 막힌 듯 답답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뇌과학이나 심리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왜 하필 기도 중에 그런 환영이 나타난 걸까요? 억눌린 트라우마와 죄책감이 시과된 겁니다. 그녀는 나는 완벽한 아내이자 엄마야 라며 과거를 포상해 왔겠죠. 하지만 무의식 깊은 곳에는 엄청난 죄책감, 불규식으로는 끈질긴 업이 도사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 기도를 하면서 방어 기제가 느슨해지니까 그게 튀어나온 거군요. 맞습니다. 뇌파가 안정되고 변성의식 상태에 접어들자 의식이 꾹꾹 눌러놨던 독이 수면 위로 뚫고 올라온 거죠. 핏물은 평생 외면했던 고통을 뇌가 시각적으로 투사해낸 겁니다. 그럼 이 지독한 독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비워내야 합니까? 환영을 보고 쏟아낸 그 참회의 눈물이 해독제인가요? 네, 핵심은 직면입니다. 내가 완벽하다는 착각의 껍데기를 박살내고 과거의 이기심을 아무 변명 없이 온전히 마주할 때 터져나오는 게 진짜 참회의 눈물이죠. 머리로만 이성적으로 납득하는 건 소용없습니다. 강렬한 정서적 카타르시스를 통해서만 신경계에 각인된 독을 씻어낼 수 있어요. 머리로만 이해하려는 건 소용이 없다. 그럼 아예 생각 자체를 멈춰야 치유가 일어난다는 건데 이게 가장 극적으로 증명된 게 마지막 사례 같아요. 부유한 집안의 정신분열증 청년 이야기요. 네. 돈 많고 부족할 것 없는 환경인데 심각한 정신질환에 시달렸죠. 맞아요. 6대 종교 다 돌고 유명한 의사 찾아가도 안 나왔는데 이 청년한테 내려진 궁극의 처방전이 명상이나 기도가 아니었어요. 바로 극한의 육체 노동이었단 말이죠. 이 처방은 현대 신경과학 관점에서도 엄청난 통찰입니다. 청년에게 거대한 돌을 맨몸으로 집까지 옮기게 하거나 태풍 부는 날 창문에 달라붙은 젖은 낙엽을 하루 종일 손으로 떼게 만들거든요. 극도로 고되고 단순한 노동을 반복시킨 겁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해볼게요. 머릿속에 바이러스 잔뜩 낀 컴퓨터가 있는데 백신 프로그램 돌려서 고치려는 게 아니라 아예 컴퓨터 본체 전원 뽑고 직접 들고 운동장을 100바퀴 뛰게 만든 격 아닌가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백신 돌리는 건 생각을 생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죠. 뇌과학에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할 때 뇌가 끊임없이 잡념과 불안을 만드는 회로인데 우울증이나 강박 환자들은 이게 과활성화되어 있어요. 아, 가만히 앉아서 마음 비운다고 눈 감으면 오히려 망상이 더 커진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돌을 나르고 낙엽을 떼는 극한의 신체적 몰입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뇌는 극심한 피로를 견딜 때 생존을 위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스위치를 강제로 꺼버리거든요. 망상이나 에고가 끼어들 에너지를 원천 차단하는 생물학적 리부팅이죠. 진짜 놀랍습니다. 기도는 조용히 앉아서 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땀 뚝뚝 흘리며 일상적인 노동에 몰입할 때 내 안에 독을 빼내는 최고의 기도가 된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 청년이 26년 먹던 약 끊고 일상 회복했다고 하니 몸을 움직이는 게 진짜 해독제였네요. 네, 몸을 극한으로 몰아붙여 생각의 꼬리를 자르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하게 뇌를 정화하는 방법임을 이 오랜 텍스트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참 심오한 문답들을 통해 인간 심리의 밑바닥을 파헤쳐 봤습니다. 무거운 착함의 배낭부터 통제욕, 가족을 향한 집착, 핏물 환영, 그리고 망상을 잠재우는 노동까지 이 모든 걸 하나로 꿰뚫는 핵심.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주시죠. 삶이 고통스럽고 막혀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자꾸 밖을 탓하려 듭니다. 하지만 문제의 근원은 항상 나를 감싸는 견고한 껍데기 안에 있죠. 나는 완벽하다는 착각, 타인을 위한다는 명분의 통제욕, 이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거두고 내 방의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 무거운 배낭들을 바닥에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무의식 속에 고인 독이 비워지고 맑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적을 찾기 전에 내가 쌓아 올린 완벽함이라는 철옹성부터 부숴야 한다는 거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 대화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꽤 잘 살고 있어. 남에게 해끼친 적 없어.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있어. 라는 달콤한 착각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장 당신이 꽉 움켜쥐고 있는 완벽했던 나의 역사 중 어떤 부분을 과감히 버리고 또 어떤 사람과의 끈질긴 탯줄을 끊어내야 비로소 당신 안에 묵은 독이 씻겨 내려가고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밤 남을 향해 세워두었던 안테나를 잠시 끄고 당신만의 고요한 방에 들어가 마음의 거울을 마주해 보시길 바랍니다.